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최근 시장의 핫 키워드 중에 워플레이션이란 말이 있다고 합니다. 전쟁을 뜻하는 워와 또 인플레이션의 합성어로 그만큼 시장이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고 하는데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걱정이 커져가고 있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달러 약세가 원화 약세 현상이 이어지면서 오늘 화요일장도 대응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런 장 속에서 여러분들을 위한 장전 작전 짜드릴 테니까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면 그 해답을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 같은 경우는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체크를 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외신센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외신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소식들 자세히 전달을 해드릴 예정인데요. 간밤 미 증시는 국채 수익률에 대한 부담감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 2.79%까지 치솟기도 한 점이 부담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세히 좀 지수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면요. 다우존스는 1%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이 2%대로 가장 큰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1.69% 밀리면서 4,412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살펴볼 텐데요. 기술주가 국채금리 상승에 가장 큰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도 조정세가 이어졌는데 애플은 2.55% 밀리면서 16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스포티파이의 고발로 촉발된 조사에서 EU의 반독점 혐의에 직면해 있다는 소식이 나타난 점도 확인이 필요하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3%, 거의 4% 가까운 급락세가 시현이 됐습니다. 동사의 오피스 365 사업이 둔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알파벳 A는 3.35% 밀리면서 2,576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죠. 네, 아마존부터 체크를 하면요. 2.16% 내림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아마존은 시뮬레이션 기반 분석 소프트웨어 제공업체인 프로모델 법인에 대한 인수 소식을 전했지만 주가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어서 테슬라는 거의 5% 가까운 급락세가 시현이 됐는데요. 지난 3월 중국에서 자동차 판매가 부진했다는 소식이 좀 짓누르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5.2% 하락으로 큰 폭의 하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목표가 하향 리포트가 나왔는데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외신에서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죠. 네, 일단 변동성 지수부터 체크해보면 무려 15%나 급등을 하면서 24포인트 선으로 마쳤는데요. 아무래도 시장이 불안하다 보니까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WTI는 4%대 급락세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중국의 코로나 봉쇄가 지속되면서 하락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는 0.13% 소폭 오름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주 흐름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중국 전기차 관련 기업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오는 1.5% 하락, 샤오펑은 2.17% 하락세로 낙폭이 좀 컸는데요. 일단 앞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의 코로나 봉쇄로 인해서 여러 산업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특히나 생산 차질이 우려가 되는 점이 이 전기차 시장을 짓누르고 있다는 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경우에는 6%대 급락세를 시현을 했는데요. 국제유가 하락으로 연동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다음 장도 살펴보도록 하죠. 네, 배로 볼 텐데요. 무려 182%나 급등을 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개발 중인 코로나19 치료제가 매우 강력한 효용을 보였다고 밝히자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 것으로 풀이되고요. 트위터는 1.69% 상승으로 마쳤는데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동사 이사로 참여하지는 않겠다라는 소식을 전한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쇼피파이는 2.35% 상승으로 마쳤는데요. 주식 분할 소식을 알린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CEO의 의결권 강화를 위해서 신규 주식 등급을 도입한다는 소식이 함께 전해졌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짚어봤고요. 외신들 하나하나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가 금리 인상 관련해서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죠. Fed Evans have point hikes likely shouldn't go too far. 찰스 에반스 연은 총재가 50bp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너무 빨리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으로 의견을 표명을 했습니다. 일단 자세한 기사 내용을 좀 짚어보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의 발언을 보면 50 is obviously worthy of consideration. Perhaps it's highly likely even if you want to get to neutral by December. 라고 밝히면서 50은 분명히 고려할 가치가 있고 또 12월까지 중립에 도달하고 싶어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어서 But he added, the Fed should not raise rates so fast that it doesn't have enough time to assess inflation pressures and adjust policy in response.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연준이 인플레이션 압력에 평가를 하고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책을 조절할 시간이 충분한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올려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면 Evans, long on the dovish end of the Fed policymaker spectrum, said he had thought the Fed should get interest rates up to a 2.25% to 2.5% range 라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1년 동안 2.25%에서 2.5%의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은 on Monday said he doesn't think that speeding that process up by 3 months will hurt the economy. 3개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은 경제에 해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날 발표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연준의 물가 목표치인 2%를 훨씬 상회했고 8.4%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 소비자 물가 그리고 이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업데이트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볼 텐데요. 최근 잠잠했던 메타버스 시장을 깨울 만한 소식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부터 살펴보면 Sony and the Lego family bet big on the metaverse with $2 billion investment in Epic Games. 레고 소유주인 투자회사 커크비와 일본 소니가 포트나잇으로 유명한 게임 업체 에픽 게임즈에 2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메타버스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일단 자세한 내막을 좀 들여다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Sony will inject $1 billion in the company, Epic announced Monday, while Kirkby, the family-owned investment company behind Lego, will invest an equal amount. 각각 에픽 게임즈는 소니와 커크비로부터 10억 달러씩 총 20억 달러 자본을 유치했다고 밝힌 건데요. 이로 인해서 에픽의 기업 가치는 $31.5 billion가 됐습니다. 즉 315억 달러로 몸값이 확 불어난 건데요. 커크비의 소렌 루토르프 최고 경영자는 성명에서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A proportion of our investment is focused on trends we believe will impact the future world that we and our children will live in 이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미래의 세계에 영향을 미칠 메타버스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겁니다. 이렇게 메타버스가 차세대 먹거리로 부상을 하고 있는 만큼 메타버스 관련주의 흐름도 연동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기사 살펴보도록 할게요. 엔비디아가 최근도 좋지 못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반도체주의 투심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NVIDIA stock stumbles after Baird voices concern about graphics business. 최근 엔비디아는 GPU 수요가 둔화되는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밝히면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또다시 급락세를 시현을 했습니다. 특히나 강조된 부분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We believe order cancellations recently started in consumer GPUs. 최근에 GPU 재고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엔비디아 고객사들이 GPU 주문을 취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로 인해서 계속해서 부담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어서 발언을 살펴보면 He worries about the upcoming Ethereum fork라고 강조를 하면서 대표적인 가상화폐인 이더리움의 포크가 예정이 돼 있는데 이 또한 소비자의 GPU 수요를 위축시킨다라고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또 목표 주가를 360달러에서 225달러로 하향 조정을 하는 리포트가 나왔는데 반도체주에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의 흐름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앞서 외신 브리핑까지 듣고 왔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상황을 좀 짚어보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뉴욕 증시도 본격적으로 어닝 시즌에 들어가면서 이 기업들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연준의 이 공격적인 긴축 정책과 더불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이 이전 분기보다는 좋지 않을 것이다라는 어두운 전망들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로 뉴욕 증시에서 현장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계시는 버니 씨의 의견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hen we think about a stock market decline, okay, and we can measure that stock market decline and we can get confirming pieces of information, whether we find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making new lows, the number of stocks that are trading below 50-day, 200-day moving averages, the percentage of corporate insiders that are actually buying their own stock, the retail activity, the liquidity in the market. We can think about all these things. But what also happens at the bottom of the market is people sell out. And then those are the great bottoms. When people don't fully sell out, we don't have this strong rally that comes from everybody selling all at the same time. So we want to take a look at some things to say, are people selling out or not just yet? This chart right here is an interesting chart. Okay, so what we've done here is we have survey, the blue line is a sentiment survey, okay? Are we really bearish? Are we really bullish? And then the black line is another measure of portfolio allocations. Is the market fully committed? Are the portfolio managers fully committed to the market, or are they not committed to the market? In conditions right here, back in 2000, 2002, and then 2008, 2009, they were really uninvested. And this was the Iraq war that we had in 1989. So what we found was very strong levels of negative sentiment, okay, which we have right now, and even COVID here, okay, in 2020, we saw a reasonable amount of portfolio allocation reduction. We haven't seen, given how deep this is, wouldn't we want to think that we've gotten something down off of that level if we're really saying that we have a bottom right now? So we may chop around here, work our way down with a slightly negative bias for the next 4 to 12 weeks, still just by thinking about things like this. Then here's an interesting chart. Okay, so this compares the S&P 500 to the Treasury market. Okay, in conditions like this where we go higher, what's happening is that the S&P is outperforming the Treasury market. Stock markets go up 15, 20% in a year. This is going to happen. And then down here, what we do is we increase our allocations to stocks and reduce our allocations to Treasury securities, Treasury bonds and notes, and reduce our allocations to cash. Because what we want to have as the market's going higher is we want to have all our money in the market that's going to do the best. And what happens is we all get bullish at the top, and then it goes down, and we all are reducing our stock holdings and increasing our cash and our Treasury security holdings as a proxy for cash, the Treasury securities. And so we have a very underinvested equities market. We have the same thing in 2009, okay?
And then we had a pretty significant contraction on COVID. Well, we're not raising enough cash yet. Why? If this is a bottom, shouldn't this be down here? Shouldn't we have a much more let me out of stocks? And what I found is that there are some readings that say portfolio managers have reduced, and there are some readings that say portfolio managers haven't. Well, we're surveying all sorts of different kinds of portfolio managers, and there are so many portfolio managers here, and they don't all respond to the same surveys. But we also have looked at periods of conditions where we have not found individual investors panic selling yet. So they haven't really sold out. And I think that they're endemic to some of the portfolio managers. They're also doing the same thing. They're trying to hang on, anticipating that we're going to have this second half of the year rally because we're in a midterm election year where we do have second half of the year rallies almost every time. When we want to change, when we want to look at sentiment and identify market bottoms, what we really want to see is a significant hard change in sentiment from very bullish to very bearish all at the same time, okay? In other words, we go and we're very negative on the market, and we did that with a big change where we went from bullish to bearish really fast. And all these, this is going back to 1955. So we're talking about 70 years here. And we can see all these different occurrences. 1987, this was Paul Volcker when he raised interest rates up to 16%. And the two-year note back then traded over 20%. This is the Russian default and also the Thailand currency crisis. This was Brexit. This was the pandemic where everybody was concerned. Basically, when you lock everybody inside their own house, they're going to have something reading like that. But look at where we are here. We haven't had a significant radical panic yet. And what we have is we've got a lot of things going on. The stock market's going down. Shouldn't we see a bigger change if the market was at a tradable bottom at that point in time? This chart is just a little bit of what I was just talking about before. So if we take a fund that individual investors basically are the only buyers of this fund. We don't really see very much institutional activity in this fund. And this is the total assets in the fund. Well, when individual investors are very bullish, the stock market, okay, they're going to be very invested in a bullish fund. And when they're not very bullish, they're going to be very underinvested, relatively speaking, in a bullish fund. And so what we see is back in 2003, when we had the Iraq invasion of Kuwait and we were at the end of the dot-com bubble, they were very underinvested. Then they get very bullish in 2009 and 2008 when Lehman Brothers went into bankruptcy and we had the mortgage crisis. They got very underinvested. We chop around for a little while. They stay relatively underinvested for a period of time. Okay, they went and they reduced their holdings pretty substantially in COVID. And then over the course of the last year, they've gotten as bullish and most committed to the market that they had been over this whole period of time. Well, a couple things we have to think about. That the average American is doing much better today than they were doing in 1955. You know, we have better health care now, obviously. Technology has helped and all that. There's so many positive factors that are going on. We don't have as many children these days. We were having families of 5 and 6 kids back here. We have families of 2 and 3 kids up here. So, and then the education level of all the minorities, the average education level of people, we had probably 30% of the people were going to college, 25% of the people were going to college back here, and now we've got 65% of the people going to college now. So, of course this should be higher, but shouldn't we see a bigger decline than we are right now?
I would think so. If I'm looking for a market capitulation low, I would think that we should see bigger declines. These are the things that I think we need to continue to monitor before we can really say something. Because can the individual investor hold out through this whole thing, keep all their assets, ride the decline, and go back up and make money again in 2023 and 24? We usually like to see like liquidations, panic, a little bit of despair, if we want a tradable bottom where prices go up radically after that tradable bottom. 네, 버니의 미국 주식은 저희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고요. 노란톡도 열어두고 있을 예정이니까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요일 이 시간은 종목별 증권사의 리포트를 제대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 첫 번째 종목은 롯데케미칼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가 예상보다 하회할 것이라고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매수 의견을 내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굉장히 궁금한데 어떤 이유 때문에 매수 의견이 유지가 됐을까요? 네, 롯데케미칼부터 자세히 살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이 영업이익은 컨센서스 59% 하회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좀 부진한 실적이 예고가 된 건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590억 원으로 컨센서스를 59% 하회할 전망이라고 자세히 좀 밝혀졌는데 이 배경을 살펴보면 시황이 부진했습니다. 다행히 전분기 발생한 일회성 손실 제거로 인해서 소폭 회복이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분기는 영업이익이 1,029억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4월은 부진하지만 5월, 6월이 원료 투입가 하락 그리고 역내 가동률 조정에 따라서 공급 감소로 인한 마진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조정에 따라서 목표가는 지금 하향을 한 상황인데 금융위기 수준까지 하락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중장기 성장 동력 구체화 등을 감안했을 때 큰 사이클에서 바닥권 주가를 접근했다라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는 CEO 간담회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의견을 좀 공유를 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투자 규모가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2030년까지 수소 배터리 이렇게 총 11조 원의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연 12조 원의 매출을 창출하겠다고 제시를 했고요. 또 이어서 신사업 구체화를 위해서 롯데케미칼 산하의 전담 조직인 수소 전지 소재 사업단을 신설을 했습니다. 이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룹 내에 흩어져 있는 이 사업들이 하나로 모이면 오히려 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내용이 나온 거고요. 투자에 대한 의지와 자금 여력들을 감안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전지 소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미국에 대한 전지 소재 업체 설립을 계획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밝혔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 계획도 발표를 했고 또 해외 암모니아 생산 공장 설립도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와 그리고 기타 지역에 대한 투자도 검토 중인데요. 수입된 암모니아는 석탄 혼소 발전을 중심으로 사업화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간 배당과 3년간 총 3천억 원의 자사주 매입 등으로 주주 환원책도 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회사가 제시한 계획들이 구체화가 되고 더 발전이 된다면 앞으로 밸류에이션은 재평가되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목표 주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면요. 목표가는 27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는 점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어디까지나 이제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가 됐지만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 석유화학 분야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기라는 게 사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석유 가격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고 그게 제품의 가격이 좀 잘 반영이 되지 않는 모습들을 봤을 때 수익 개선이 당장은 좀 힘들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 계획들을 가지고 있는 점들 이런 점들이 잘 반영이 된다면 목표가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레포트의 의견까지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바로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방송에서도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국내에서는 전기료를 좀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수익성이 좀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었는데 오히려 투자 의견은 중립이 유지가 됐다고요? 네, 물론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부분도 리포트에 반영이 되기는 했습니다. 네. 하지만 좀 다른 내용들이 좀 부정적인 내용도 섞여서 나와서 이게 이렇게 나온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네. 먼저 자세한 좀 내막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일단 앞서 짚어주신 대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배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후로 하락한 연료비 조정 단가가 정상화가 되면서 매출은 회복되지만 원자재 가격이 최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이에 따라서 영업 적자 폭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이외에도 4월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 인상에도 이익 체력이 정상화되기에는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시아 LNG 가격은 여전히 높고 또 최근 유연탄 가격도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한국전력에게 실적이 도움이 될 수단이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전기요금 인상 외에는 없는 것이 지금 모멘텀이 부재하다는 것을 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올해 추정 실적 기준 PBR 0.37배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6.4조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연료비 조정 단가 인상 그리고 판매량 개선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8.4조 원으로 적자 전환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S&P가 분기 평균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면서 구입 전력비 부담이 확대되기 때문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이용률은 84%로 전년 대비 6.2%포인트 증가하면서 정상 범위에 들어설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탄 이용률도 계절관리제 시행에도 전년 대비로 소폭 개선이 예상이 되긴 하는데요. 연료비 그리고 구입 전력비는 합산으로 했을 때 전년 대비 113% 이상 증가한 19조 원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원자재 시장을 정상 시장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ESG 기조가 강화되는 흐름에서 원자재 공급 탄력성이 둔화가 되면서 동유럽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인해서 수급 불균형은 심화가 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주요 원자재 가격이 안정된다 하더라도 최소 2020년 수준만큼의 하락이 없을 경우 자력으로 자본이 증가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올해 총괄 원각 산정 이후에 연간 적자 규모를 만회할 만큼의 기준 연료비 인상을 할 수 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다만 과거부터 현재까지 관찰되고 있는 공공요금에 대한 정책적 민감도를 봤을 때 기대할 부분이 굉장히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25,000원, 그리고 투자 의견은 중립을 유지했습니다. 네, 한국전력에 대해서 레포트 내용까지 짚어봤습니다. 전기료가 오른다고 다 그게 답이 되진 않을 것 같네요. 관련돼서 다음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 장비 관련된 종목인데 SGC 에너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너지 장비 쪽에서는 브랜드 평판이 굉장히 좋은 기업으로 또 소문이 나 있다고 하는데 관련돼서 어떤 내용 가지고 있을까요? 네, 자세한 분석을 좀 들려드리도록 하면요. SGC 에너지의 경우에는 일단 1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 거죠. 배경을 살펴보면 2분기까지도 전력 판매 단가의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발전 에너지 부문 실적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은 거래 종료 이후에 반등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반기 원가 부담 상승 우려를 해소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올해 기준 PER 4.9배 그리고 PBR 1배로 ROE 대비 저평가 구간인 것이 지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또 다른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1분기 매출액이 6,17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48.4%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분기 평균 S&P가 이 1,180원대로 전년 대비 140%가량 상승을 하면서 전력 판매 단가가 개선되는 가운데 이 동사 실적도 온기 반영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증기도 신규 공급처 확보 이후 매출이 증가하는 흐름에 있어서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18.3%로 개선된 675억 원이 예상되고 있고요. 발전 에너지 부문에서 유의미한 증이익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매출 단가는 LNG가 결정하고 또 원가는 우드펠릿과 유연탄이 결정하는데 두 지표의 스프레드가 크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온실가스 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판매량이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도 높은 마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설 부동산 부문은 외형 감소 우려에도 이익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실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과거에는 주요 원재료에서 유연탄이 차지하는 비중이 우드펠릿보다 작았지만 최근 석탄 가격 강세로 올해 하반기부터 유연탄 원가 비중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적에 미치는 부담은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기존 발전소 일부 호기 연료를 유연탄에서 바이오매스로 전환했고 신규 발전소인 이 동사도 바이오매스 전소 발전소이기 때문입니다. S&P와 유연탄 가격 상승 대비 바이오매스 원재료인 우드펠릿 가격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기 때문에 유연탄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하락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는 68,000원,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네, 에너지 장비 관련돼서 SGC 에너지의 레포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마지막이 될 것 같네요. 통신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최근 이 통신 3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 수급도 긍정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실적까지 잘 나올 예정이라고 해서 목표 주가들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통신 3사 어디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네. 어디서 돈이 나오는지 제가 잘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통신업계가 역대급 실적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어닝 시즌에 전에 매수를 하라는 이런 추천 리포트가 나온 건데요. 이번 1분기에도 국내 통신 3사는 우수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이 돈이 어디서 나오나 살펴봤더니 이동전화 매출액 성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감가상각비 하향 안정세로 인해서 무엇보다 마케팅 비용이 1분기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1분기 쾌조의 출발로 인해서 연간 실적 전망 개선 그리고 배당 증가 기대감이 높아질 거라는 점을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1분기 프리뷰를 통해서 올해 통신 3사 본사 영업이익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8%에서 11%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어서 좀 각 통신사별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SKT 같은 경우는 일회성 비용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성장될 것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3,791억 원으로 굉장히 높은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이동 전화 매출액 성장도 긍정적이지만 이연화되는 마케팅 비용 상각 처리 대상 자산이 감소세로 전환될 것이다라는 게 결정적이고요. 또 1분기 마케팅 비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더 기대가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제거됐을 때 연결 영업이익이 더 올라갈 것으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전년 동기 대비 21%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KT도 보겠습니다. 연결 영업이익이 5천억을 상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10년 내 최고 실적을 예상을 했는데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037억 원으로 본사 영업이익 그리고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사 그리고 자회사가 모두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는 가운데 앞으로 10년 만에 분기 최고 실적을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본사 그리고 자회사 모두 우수한 실적이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가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LG U+까지 체크를 해보시죠. 영업이익이 감소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상대적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서 두 통신사에 비해서는 조금 긍정적이지 못한 흐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지만 자세히 좀 들여다보면 연결 영업이익 기준 2,710억 원으로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경쟁사와는 조금 다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전망을 이렇게 잘 짚어봤는데 이로 인해서 좀 더 자세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성웅 이사와 함께 좀 자세히 관련 이슈에서 분석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통신 3사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그러니까 들어가는 비용, 마케팅 비용은 그대로인데 영업이익이 좋아지면서 확실히 돈을 좀 잘 벌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통신 3사 모두 다 긍정적인 의견이 나왔다는 점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돼서 국내 증시 작전 전략을 좀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목에 대한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최근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자꾸 팝니다. 그것도 큰 폭으로 팔고 있어서 확실히 시장에 주도주가 없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데요. 최근 국내 이슈, 첫 번째 이슈 짚어주시죠. 네, 시장 흐름 자체가 수급적으로도 전일 기준으로 외국인이 거래소 코스닥 양시장을 각각 1,000억 원대 매도가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거든요. 일단 수급적 측면에서 좀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러한 수급 자체는 아무래도 원달러 환율이 1,230원대로 강세가 지속되면서 이러한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과 결부해서 이러한 매도가 나타난다고 딱 결론을 지을 수는 없겠지만은 가장 키로 볼 수 있는 게 환율 흐름이겠고요. 원달러 환율이 강세가 지속된다고 하면은 외국인 매도 같은 경우는 연속해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 환율 흐름은 계속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도 업종이 부재한 시장의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고요. 전일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그 방어적 성격을 보였던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업종 같은 경우도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 저희가 알 수가 있었고 가장 큰 흐름상으로는 대형 IT 업종 같은 경우가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지금 약 평균적으로 2% 이상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 결부를 해봤을 때 지금은 매매하기가 상당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인데 그래도 실적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목을 추려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징주로는 현대 이지웰을 말씀드리겠는데요. 현대 이지웰 같은 경우 말씀드리는 이유가 현재 시장 기준에서는 본업에서 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이러한 이익을 바탕으로 기본적으로 바탕이 되는 사업이 연평균의 성장이 나타낼 수 있는 환경을 갖춘 기업을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해당 기업을 말씀드리겠는데 일단은 주요 매출 자체는 플랫폼 기준 수수료 매출 그리고 상품권 매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즈니스 자체가 이러한 부분에서 플랫폼 내 거래액에서 1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수수료 매출이 51%, 상품권 매출이 48%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반의 수수료 매출 자체는 매출 원가가 존재를 하지 않고 이게 이익과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업 구조상으로도 쉽게 저희가 이익을 도출해서 접근이 가능한 기업입니다. 매출 원가 자체는 없고 이 부분에서 판매비라든지 관리비, 변동부 측면은 존재를 하는데 이 상관비 부분이 비율 자체가 35%대로 다른 기업에 비교해 봤을 때 높은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 매출이 성장하면은 영업이익이 동반해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 복지 플랫폼과 관련된 기업이다 보니까 기업의 복지 포인트와 연관이 되어 있고요. 복지 포인트, 복지 예산의 연평균 성장률이 약 7에서 8% 정도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전방 산업 자체는 기업의 복지 예산인데 이게 평균적으로 7에서 8% 성장을 하는 구조에 있고 비용 측면에서 통제가 되다 보니까 매출이 증가하면 바로 이익으로 꽂히는 효과가 나타나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21년에 해당 기업은 현대백화점에 편입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급여 수준 증가에 따라서 이익 레버리지 효과가 발생하는 그러한 측면을 알 수가 있거든요. 영업이익률이 기존 대비해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16%대까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영업이익률은 약 18%로 추정을 할 수 있겠고 이러한 수치 자체는 전년 대비했을 때는 약 1.8%포인트 상승하는 규모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일 그 NH에서 리포트가 나왔었는데요. 해당 기업 같은 경우는 그 기본적으로 성장성을 갖추고 있고 그 성장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현대백화점이라는 모그룹이 그 고용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에서 뭐 복지 포인트의 확대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목이 되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약 196억 원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해외의 그 피어 그룹, 비교할 수 있는 그러한 그룹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본의 그룹 같은 경우는 주가수익 비율이 약 46배 정도 지금 부여를 받고 있거든요. 근데 현대이지열 같은 경우는 약 15배 정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러한 시장에 대한 복지 포인트 시장에 대한 성장을 용인하고 해당 기업 같은 경우가 추가적으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인지가 된다고 하면은 주가 수익률이 현재 15배 수준에서 20배, 30배 수준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구조다 보니까 지금 국면에서는 살펴봐야 할 기업으로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자체가 아무래도 성장주에서는 좀 디스카운트 요인이 존재하고 뚜렷하게 그 대형 IT 종목 같은 경우도 싸지는 구간이기는 하지만은 반등의 흐름이 크게 모색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환율 측면이라든지 수급 측면이 불안한 요소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방 산업의 성장이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사업을 바탕으로 비용 통제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비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의 이익과 직결될 수 있는 기업을 살펴보는 게 지금 시장에는 한 가지 측면에서 나은 접근이라 보이고 그러한 측면에서 현대이지웨를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우리 시장 뚜렷한 그 주도주가 없는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헷갈리는 분들께 이렇게 실적이 눈에 보이는 좋은 종목을 하나 이야기를 좀 해드렸습니다. 현대이지웰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렸으니까요. 어느 부분에서 성장성이 기대가 되는지 투자자분들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앞선 증권사 리포트 분석 시간에 마지막에 통신 관련주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통신 3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영업이익이 이번에 굉장히 좋게 나올 것이다. 긍정적인 내용을 좀 확인을 했습니다. 통신 3사 올해 1분기 영업이익 1조 원대 고지를 다시 한번 밟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하면서 덩달아 그 관련된 종목들도 좀 기대를 한껏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5G 관련주도 그렇고 통신 관련주들도 그렇고 특히 5G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희망 고문이 지금까지 좀 길지 않았습니까? 관련돼서 통신 관련주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네. 5G 업종을 전반적으로 먼저 짚고 가면은 그 3G에서 LTE 구간에서 5G와 관련된 이전에 통신 장비 업체들이 주가가 2배 이상 상승하는 걸 저희가 기존에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 다음에 LTE에서 5G로 넘어오는 구간에 주가 역시 동일하게 대표주 같은 경우는 2배 이상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으로 KMW를 들 수 있겠고요. 이러한 구간에서 5G 같은 경우가 통상 통신사의 캐펙스 투자, 즉 장비 투자를 통해서 통신 장비 업체에게 그렇게 배분이 돼서 그런 비용이 나타나게 되는데 통신사 입장에서는요. 이 5G 투자 같은 경우가 초기에는 계획대로 활성화되다가 지금 약간 계획보다는 좀 줄어든 측면이 있다 보니까 통신사 입장에서는 실적에 유리하게 되는 구조였고 통신 장비 업체에게는 기대감보다는 이익이 좀 떨어지는 구조가 나타났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대감으로 상승했던 주가가 그러한 기대치보다는 낮은 투자 규모로 인해서 통신 장비 업체들은 주가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거나 고점 대비해서 하락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소외된 업종 중에 하나였습니다. 5G에 대한 투자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좀 아주 부진했다 보니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었는데 올해의 키포인트는 미국의 5G에 대한 투자에 있고요. 미국의 5G에 대한 투자가 시작을 하면서 그 상대적 약세가 지속되었던 5G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RFHIC, 그 다음에 HFR 이러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먼저 반등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HFR 같은 경우는 그 미국과 그러한 수주가 나가는 기업이기 때문에 선행해서 반등을 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약세가 지속된 5G 업종이기 때문에 미국의 투자가 본격화되는 시점에는 반등 국면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못 오른 기업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특징주는 대한광통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 관련 광섬유 제조업체인데 이 광섬유 같은 경우는 그 중국 기업 같은 경우가 과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점유율이 약 80%대 수준이다 보니까 중국의 이러한 사업에 대한 가격 전가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광섬유 가격 같은 경우가 반등을 하지 못하고 약세가 지속되었었습니다. 다만 현재 국면에서는 광섬유 가격이 회복세에 있고요. 대한광통신 측면에서는 1분기 실적은 이제 BEP 수준의 실적까지 도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봤을 때 기존의 가격이 하락이 지속됐던 광섬유 가격의 가격 회복 시점에서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떨어져 있던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가 5G 장비 업체의 전방의 수주를 필두로 해서 광섬유 가격 같은 경우도 실적에 전가되는 부분에서 1분기 같은 경우는 BEP 수준의 실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 실적 회복세를 중심으로 해서 부진했던 5G 업종 내에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대한광통신을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네, 5G 관련된 종목들 중에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은 종목 대한광통신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략을 저희가 짜보면 좋을까요? 네, 현재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추세를 탈할 가능성이 있는 구간까지 도래를 했고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추세가 다우지수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이게 업종 내에서도 봤을 때 대형 IT 중심의 기술주도 부진한 상황, 방어 성격을 나타내던 헬스케어라든지 이러한 업종도 좋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바라보고 있는 종목들이 하락을 하고 원하는 가격대에 왔다고 해서 기존에 담던 비중을 한 번에 담기보다는 조금 더 한번 시장을 확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도 절대적인 가격은 많이 하락을 해 있지만은 시장이 못 버틴다고 하면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첫 번째로 환율 흐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급 흐름 같은 경우를 체크를 하고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같은 경우는 시장의 반등 요소 때 뚜렷하게 환율의 하락이라든지 외국인 수급의 유입이 나타나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존의 중립 이상의 시장에 대한 뷰였다고 하면은 중립에서 중립 이하 정도로 톤을 낮추고 좀 보수적으로 시장을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이번 주 같은 경우 미국의 물가 지표 같은 경우로 확인하고 가려는 흐름이 미국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목요일에 지표 같은 경우로 확인하고 시장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함부로 바닥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보수적인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욱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장중의 매매 시그널은 잠시 뒤에 잡아드리도록 할 테니까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는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